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에 함락되면서 아프간 정부가 전복되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수도가 함락 위기에 처하자 국민을 두고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아프간 대통령은 자동차에 현금을 가득 싣고 국외로 주랭랑을 쳐 아프간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국방력 강화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 정부는 부패하고 무능했으며 일부에선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권을 당한 탈레반은 여성인권 존중과 반대파에 대한 총사면을 공언했지만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한 여성이 탈레반의 총에 맞아 숨지는 등 공포 정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수송기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앉아있는 아프간 피난민의 사진을 보면서 평화의 조건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첨단 무기도 강대국 미국도 아닐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와 평화는 일시적이고 위태로우며 쉽게 짓밟힐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이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도 입증됐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노력은 과연 어떤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CPBC 주간 종합 뉴스에서는 지난 14일부터 막이 오른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성인의 탄생일을 맞아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발표한 축하 메시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김대건 신부가 보여준 뛰어난 성덕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성 김대건 신부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 대한 우리들의 답장을 준비해봤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한국의 신자들에게 남긴 글로 유일하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김대건 신부에게 답장을 쓴다면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CPBC 뉴스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 CPBC 소년소녀 합창단원과 솔매성지에서 사랑을 키운 부부, 그리고 누구보다 김대건 신부의 편지를 많이 들여다본 역사학자이자 후배 사제에게 김대건 신부에게 보내는 답장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염수정 추기경은 김대건 탄일 축하 메시지에서 김대건 신부가 세대를 뛰어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뛰어난 성덕을 3가지로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건 신부가 불확실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선이란 좁은 세계를 벗어나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진 마카오에서 학문과 문화를 익힌 김 신부는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특히 통역 경험과 지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선 전도를 제작하는 등 용기 있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걸음을 내디딘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는 삶의 용기를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존재가 돼주고 있습니다. 염추기경은 두 번째로 김대건 신부는 시대의 선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봉건적인 조선이 근대화와 현대 민주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신적 토대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의 약자들 편에 서서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 등을 널리 계몽하였던 점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의 평등을 외치며 반상의 질서를 흔드는 것은 국가 반역 행위와 같았던 시절. 하지만 김대건 신부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주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세 번째로 김대건 신부는 효성지극한 자녀였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의 계명 가운데서 특히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순교하기 전에 십자가상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자식을 잃고 홀로 남겨질 모친을 향한 애틋함으로 당신 모친을 보호해 주도록 주교님과 벗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이며 자신이 받은 사랑으로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추경은 마지막으로 김대건 신부가 남긴 순교자의 영적 유산을 기리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CPBC 소년소녀 합창단은 오는 10월 정기 연주회에서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합창 연습에 앞서 합창단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요청한 건 김대건 신부의 편지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편지를 읽어본 CPBC 소년소녀 합창단원은 200년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신부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을 위한 연습을 시작할 때 저희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셨었어요. 얼마 전에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를 읽었는데 그게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진 거라고 들었어요. 유일하게 한글로 쓰여진 게 저한테는 신부님께서 신부님의 뜻을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건 신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무엇보다 고마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신부님의 그 수많은 노력들 덕분에 지금의 천주교가 있고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없으셨으면 한국에 이렇게 많은 천주교 신자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부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에 성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감옥에 갇혀 겪은 고초에 마음 아파하는 단원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곧 생일이신데 케이크는 없지만 제가 영상 편지를 준비했어요. 사실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를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마냥 무서우셨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곱씹어 보니까 뭔가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곁에 같이 지켜보고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대건 신부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다짐으로 바뀝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신앙심 잃지 않고 커서도 꼭 성당 본당 활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생겼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믿음에 이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정기 연주회에 김대건 신부를 초대하기도 합니다. 당당히 천주교의 이름을 저희가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부님, 저희가 지금 신부님을 위한 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 항상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부님 10월 15일에 저희 정기연주회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신부님. 천주교를 믿는다 해도 박해당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서 미사 드리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대전교구 솔매성지에서 사랑을 키운 부부도 있습니다. 2014년 한국청년대회 봉사자로 솔매성지를 찾은 게 2년이 됐고 2019년 부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던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기 때문에 또 이런 특별한 날에도 굉장히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역사학자이자 후배사제가 보내는 답장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사연구소장 조한건 신부는 누구보다 김대건 신부의 편지를 많이 읽어본 인물입니다. 대건이 형 13개월 동안 정말 감옥소에서 마지막으로 한글로 남겨준 우리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안에 당신의 창조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순교로서 신앙을 증거한 그 모습들이
너무나 잘 담겨 있어서 형님의 마음이 저희에게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시니까 우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가 감옥에서 쓴 편지는 탄생 200주년 희년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계속해서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남북 평화의 날 행사부터 국제 학술 심포지엄, 그리고 인문학 강의 등이 열려 성인의 삶과 영성을 기억했습니다. 한 주간 솔매에서 열린 200주년 기념 행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충남 당진 솔매 성지는 성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하에 성인의 발자취와 영성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6일엔 조선 전도를 만들고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한 김대건 신부를 기념하며 남북 평화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교황청 성직자 성장관 유흥식 대주교가 영상 축사를 보내 남북 평화의 날을 경축했습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여 진정한 평화가 한반도에 깃들이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님의 방북이 북녘 땅의 평화의 복된 씨앗으로 심겨지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화해와 참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회가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삶과 영성을 배우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7일부터 3일간 열린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7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심포지엄에선 24편의 논문이 발표됐고 세션마다 건설적인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역사적 연구는 물론 김대건 신부의 삶과 순교가 오늘날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이번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기존의 교회사적 측면부터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규명한 연구들까지 시도되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대건 신부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을 본받아 하나의 씨앗이 되어 서로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심포지엄 기간에는 인문학 강의도 열렸습니다.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도 인문학 강의에서 곁들여졌습니다. 한국화가 김현정 씨는 김대건 신부의 초상화를 그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종교 회화를 통해 바라본 천주교라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서예가 이정화 씨는 성인의 어록을 직접 쓰며 강연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충남 당진시 솔매 성지인데요.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지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솔매 성지의 의미와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성 김대건 신부를 조명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19일 개봉한 사제로부터 온 편지인데요. 영화는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꼼꼼한 고증을 거쳐 담아냈습니다. 최종태 감독은 현대인들이 김대건 신부를 가깝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유흥식 대주교가 함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솔매 성진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생가 표정입니다. 그의 아시아 청년 6천여 명은 솔매에서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서막을 열었고 이를 계기로 교황이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인 9월 25일 당진 솔매마을 김대건 신부 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9호로 지정됐습니다. 솔매는 성 김대건 신부가 7살 때까지 자란 곳입니다. 박해를 피해 용인 골배마실로 이사가기 전까지입니다. 그런 만큼 김 신부의 신앙은 솔매에서 대를 이어 살던 선조들의 모범으로 형성됐습니다. 124위 복자인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 김진우 비호는 솔매에서 신앙을 받아들여 살다가
1814년 해미에서 순교했습니다. 역시 124의 복자인 작은 할아버지 김종환 안드레아는 대구에서, 훗날 성인이 된 아버지 성 김재준 이냐시오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각각 순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도 1846년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함으로써 4대에 걸쳐 순교의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대전교구와 당전시는 2019년 9월 솔매성진의 천주교 복합예술 공간인 기억과 희망성당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억과 희망성당은 기공 1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신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 임명감사미사에서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기억과 희망성당은 제8대 조선대목구장 미텔주교의 사목표 피어라 순교자의 꽃들어와 주교 문장의 들장미를 형상화했습니다. 솔매 성제에는 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을 비롯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생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과 기념관, 십자가의 길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나무 숲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옆에는 순교 복자비와 성인비가 모셔져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생가터는 1998년 충청남도 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된 뒤 2003년 안채가 복원됐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기념성당은 김 신부와 밀사들이 조선 입국을 위해 탔던 나파이로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건축했습니다. 서해 폭풍 후에 돛이 찢기고 키까지 부러지는 위기에서 성모님의 도움으로 입국할 수 있었음을 형상화했습니다. 원형 공연장 겸 야외 성당인 솔매 아레나는 김 신부와 동료 밀사들이 새남터에서 순교한 것을 드러내고자 2011년 5월 봉헌됐습니다. 21일은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일입니다. 순교자의 신앙과 문화의 전당으로 자리 잡은 솔매 성지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혹정과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웠던 18세기 말 조선. 김대건 신부는 갖은 고난 끝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사제품을 받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절망에 빠진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김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영화 사제로부터 온 편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성 김대건 신부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편지 등의 사료와 인터뷰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심도 있게 고증합니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연출을 맡은 최종태 감독은 먼 과거가 아닌 현대의 사람들과 연결된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와 공유할 수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모습을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인간 김대건, 어린 나이에는 또 유치한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힘들면 고통스러워도 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김대건 신부님을 좀 가까이 현대인이 좀 가까이 좀 느낄 수 있게 해보자, 이게 좀 제일 컸어요. 영화는 또 인간으로서 김대건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평범한 조선인 청년이 사제이자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뭐 이렇게 길을 떠날 때부터 완벽한 성인으로서 떠난 게 아니라 길을 떠나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다져져 나가서 한국 첫 사제가 된 아주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교까지 그렇게 장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영화를 통해 새롭게 김대건 신부와 만난 이들은 호평의 연속입니다. 김대건이라고 하는 한 한국인 청년, 그리고 첫 사제에 관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해보고 그 옛날의 그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버린 그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게끔 해주는 데에 감독님이 만드신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바로 그런 작품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영화를 통해 열정 넘치는 청년 김대건 신부를 만난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아닌가. 또 영원한 청춘, 청춘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요즘 또 영화의 후반부에도 요즘의 20대 젊은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특히나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영화를 재편집해 TV 프로그램으로 방영할 계획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아마 연말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이걸 좀 줄여서 일반인들도 좀 볼 수 있는 흥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잘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사제이자 인간이었던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충실히 담아낸 사자로부터 온 편지. 그 안에 담긴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등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불평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의 보편적 보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백신이 돌아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백신 접종을 돕는 건 사랑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지난 15일 주일 3종 기도 후 메시지를 통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 사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아이티에 대해선 국제사회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속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신 개발을 위해 힘써온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 희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희망에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Gracias a Dios y al trabajo de muchos, hoy tenemos vacunas para protegernos del COVID-19. Ellas traen esperanza para acabar la pandemia, pero solo si están disponibles para todos y si colaboramos unos con otros. 교황은 이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Vacunarse con vacunas autorizadas por las autoridades competentes es un acto de amor y ayudar a que la mayoría de la gente lo haga es un acto de amor. Amor a uno mismo, amor a los familiares y amigos, amor a todos los pueblos. 백신 접종이 모두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장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Vacunarse es un modo sencillo pero profundo de promover el bien común y de cuidarnos unos a otros, especialmente los más vulnerables. 그러면서 교황은 백신 접종이라는 작은 몸짓, 모래알 같은 작은 노력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Le pido a Dios para que cada uno pueda aportar su pequeño grano de arena, su pequeño gesto de amor. Por más pequeño que sea, el amor siempre es grande. Aportar esos pequeños gestos para un futuro mejor. 미국에서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왔으며 백신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선 배경입니다. 영상에는 미국 주교회의 의장 호세 고메스 대주교를 비롯해 멕시코의 카를로스 아기아르 레테스 추기경, 엘살바도르의 그레고리오 로사 차베스 추기경 등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초 이미 2차 접종을 마쳤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걱정거리가 또 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최근 국토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 수도 카불까지 진입해 대통령궁을 접수했습니다. 친미 성향의 아프간 정부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현재 아프간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교황은 주일 3종 기도 후 메시지를 통해 아프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Mi unisco all'unanime preoccupazione per la situazione in Afghanistan. Vi chiedo di pregare con me il Dio della pace affinché cessi il frastuono delle armi e le soluzioni possano essere trovate al tavolo del dialogo. 교황이 걱정하는 이유, 숫자가 증명합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왓슨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아프간 전쟁으로 사망한 민간인만 7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민간인 희생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난민도 폭증했습니다. 2012년 이후 500만 명이 고향을 잃고 타지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olo così la martoriata popolazione di quel paese, uomini, donne, anziani e bambini, potrà ritornare alle proprie case, vivere in pace e sicurezza nel pieno rispetto reciproco. 이와 함께 교황은 대규모 지진으로 고통을 겪는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티에서는 14일 발생한 지진으로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Mentre levo al Signore la mia preghiera per le vittime, rivolgo la mia parola di incoraggiamento ai sopravvissuti, auspicati che verso di loro si muova l'interesse partecipe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La solidarietà di tutti possa lenire le conseguenze della tragedia. 한편 한국 정부도 아프간 사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리엘 랑리 IT 총리 앞으로 위로전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수습과 복구가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IT의 긴급 구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백신만큼이나 뜨거운 화두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줄이기입니다. 정부가 이달 초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계획이 추상적인 데다 의지마저 의심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영국의 연구진이 지난 반세기 동안 데이터를 바탕으로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했다는 소식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불과 10년도 안 돼서 여아 수백만 명의 낙태가 우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계획은 전력 생산 방식과 감축 목표에 따라 3개 시나리오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부 화력발전소를 2050년까지 유지하면서 2018년 대비 96.3%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LNG 발전을 예비 전력으로 유지해 이란보다는 감축 목표가 높지만 여전히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선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신재생 발전으로 완전히 전환해 넷제로를 달성한 상황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부는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시나리오에 대해 냉랭한 반응입니다. 추상적인 목표치만 제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사회 구조를 총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일임에도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노동 전환에 관한 부분이나 산업 전환의 전제를 바꾸는 거,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지 이런 청사진들이 오히려 대단히 부족하고 경로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할지, 산업 전환이 일어나야 할지, 그게 몇 년도쯤부터 일어나는지에 대한 경로도 전혀 없었지요. 김종화 신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나리오에 화력발전소가 유지되는 상황이 포함되는 등 탄소 중립 의지까지 의심되는 형식적인 발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의 퇴출 없이 실효성 없는 기술 발전만 언급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탄소중립위원회가 설정한 시나리오는 기존 산업계가 직접 관여했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가톨릭 기후행동 역시 17일 성명을 내고 불명확한 탄소 배출 로드맵과 시나리오의 기후위기 약자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점 등을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뤄내기 위해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김 신부는 우선 앞서 지적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사회, 환경, 문화적 전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더불어서 사회적이고 환경, 문화적인 부분까지 함께 다루어야 정의로운 전환, 탄소 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김 신부는 또 탄소 흡수원과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내용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탄소 저감뿐만 아니라 탄소 흡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과 토양, 해양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채식과 동물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이 탄소 중립 공론화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죠. 전문가들은 또 기후위기 극복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동참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강승수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보호가 신앙의 핵심임을 더욱 받아들이는 환경 실천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잘 들어왔냐? 승낙이냐? 저 헤어는데 머리가 왜 이리여? 저 머스만 맨기로 승낙이는 어딨어? 어떻게 장남도 없이 우동을 파냐? 당장 데려와! 조부모는 오랜만에 만난 손녀딸을 반기기보다 오지 않은 손자를 먼저 찾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나라는 한때 여아보다 남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970년대 아들을 낳기 위해 출산을 지속하는 일이 많아지자 정부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아 100명당 남아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990년 116명을 기록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남아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는 거의 1.15명이 넘어가거든요. 여아 한 명당 남아가 1.15명이 넘어갔다는 말은 그만큼 거꾸로 하면 여아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개입이 없다라면 거의 자연적으로는 1대1의 비율이 게 일반적인데. 의학기술이 일부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예도 있습니다. 태아 초음파 장비는 처음에는 태아의 각종 선천성 질병을 찾아내는 기술이었지만 성별감별에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의미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의학저널은 일부 국가의 남아 선호 경향이 여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204개국의 30억 명이 넘는 출생아 데이터를 분석해 만든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연구진이 꼽은 남아 선호 경향이 강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대만, 알바니아 등 12개국입니다. 이 명단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이 남녀 성비 불균형이 커진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2030년까지 출생여아 47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나이지리아나 파키스탄, 이집트 등 데이터는 없지만 남아 선호가 강한 국가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80년 동안 낙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아는 2,200만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남아의 비율이 올라가요. 아제르바이잔 같은 데도 그렇고 주로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나 주로 사회 경제적으로 농경 사회나 남성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사회나 이렇게 남성이 부모를 모시는 사회나 이런 사회에서 이제 남아의 비율이 올라가는 건데 영국 의학저널 연구진은 태아 성감별 같은 해로운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아 선호가 강한 국가의 출생 성비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인 성차별 요인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이 채택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는 아동 결혼과 여성 할례, 더불어 태아 성감별이 해로운 관행으로 규정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 우리 국민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 소식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돌아왔는데요. 홍범도 장군이 활약한 청산리 전투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운 천주교 신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1920년대 간도 지역 교우촌을 중심으로 활동한 의민단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중심이 된 독립군, 의민단의 활약상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해외에서 추진한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안중근 일가의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북간도 교우촌을 중심으로 한 의민단의 활동입니다.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요. 일주일 후쯤에 용정본당까지, 간도에 있는 용정본당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정본당에서는 그 천주교 미사 종소리에 맞춰서 태극기를 몰래 숨겨가지고 독립만세운동을 그 해에 벌이거든요. 바로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 일어난 것이 바로 의민단입니다. 그래서 1920년 초에 활동하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민단은 천주교 독립운동 역사에서 너무 큰 의미가 있고,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된 의민단은 재정 상태가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 비해 윤택한 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그만큼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920년대 초에 천주교인으로 구성된 그런 무장 독립운동 단체였고요. 만주 영길 간도 지역이죠. 간도 지역 안에서 교우촌이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쪽에서 신협 활동 같은 게 아주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었대요. 천주교 신자들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또 신협 자금에서 그러한 조직의 단체의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요. 의민단은 이 300여 명의 병력 규모에 400적 이상의 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단장은 방우룡이라는 인물이었으며 참모장 김종헌, 영장 허근, 재정부장 홍림 등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압력으로 무산되긴 했지만 의민단은 사관 양성소를 설립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20년 9월 29일 의민단은 대한신민단, 대한광복단, 대한국민회 등과 연합해 북로사령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1일 이후에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의민단원들은 전투 이외에도 일본군 정찰, 일본 군수품 파괴, 군자금 모금 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간도 명월구 성당과 단장 방우룡의 집은 의민단의 사령부였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군은 독립군 토벌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의민단을 비롯한 독립군들은 일제의 추격을 피해 러시아령 자유시로 집결했습니다. 그러다 한인 무장 세력 간 분쟁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자유시 참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독립군이 죽거나 체포됐습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게 우리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바로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을 구성하면서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또 자유의 이름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모임이 바로 의민단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의 이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이 의민단이 아주 특별하고 그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또 열심히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썼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전장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의민단.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과 동료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전 재산을 이렇게 봉헌하고 이렇게 온 몸을 봉헌하면서 사실 운동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분의 유해 송환을 계기로 해서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그 노력들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1396년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주민센터 부근에 거대한 창고를 건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명에도 남아있는 서빙고입니다. 서빙고는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로서 동빙고, 내빙고와 함께 조선시대의 얼음을 채취, 보관, 그리고 출납을 담당했던 기관입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강물이 열면 일정한 두께로 잘라 굴 속에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왕족이나 지위가 높은 관리 혹은 70세가 넘은 당상관 등 특수한 계층에게 얼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정용 냉장고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600여 년 뒤인 지난 1965년입니다. 당시 금성사는 일본 히타치사와 기술 제휴한 가정용 전기 냉장고를 출시합니다. 첫 냉장고의 출시 가격은 86,600원. 당시 대졸자 초임 월급이 11,000원이었다 하니 냉장고 하나를 사려면 7개월이 넘는 월급을 모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얼음, 그리고 1960년대의 전기 냉장고. 이렇듯 불과 얼마 전까지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특수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은 다릅니다. 가정과 업소에 있는 냉장고는 물론이고 심지어 택배나 음식 배달에도 냉기를 유지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만 연간 2억 개 이상 사용된다는 보냉제, 일명 아이스팩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고 손쉽게 버려지는 아이스팩은 이제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아이스팩은 비닐과 물, 그리고 고흡수성 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썩어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대부분 소각 처리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대기에 영향을 줘 기후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손쉽게 음식을 차갑게 유지해주지만 그만큼 공동의 집인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수거함을 설치해 재활용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아진 아이스팩을 전통시장이나 농수산 유통센터에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선의의 노력뿐 아니라 이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스팩 규격을 일정하게 하고 포장 디자인을 통일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청됩니다. 마치 소주병의 색과 모양이 동일할 때 제조사와 상관없이 다시 쓰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정에 배달된 아이스팩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쓰이지 못하고 태워졌을까요? 아니면 땅속에 묻혀 500년 후를 기약하고 있을까요? 손쉽게 차가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만큼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뿐 아니라 다양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촘촘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오늘 사제의 논은 아이스팩, 인체의 무해하나 인류엔 해롭습니다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 번거로운 일을 기쁘게 실천하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